왜 이걸 포기했죠? 한국 의사의 이 한마디에 프랑스 여성이 서울의 병원 진료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개월간 모아둔 두꺼운 의료 기록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6개국 병원을 돌며 굳어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체념했던 상황에서 한국 의사의 단 한마디가 이 여성의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후 한국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온 줄리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직 응급실 간호사이자 싱글맘으로 고통과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성과 냉정함으로 삶을 통제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은 제 아이의 희귀 퇴행성 질환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왔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긴 비행 시간과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저는 정확히 예약 시간 30분 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병원 냄새, 소독약과 청결함이 섞인 그 향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수치와 진단, 경험과 매뉴얼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남편은 제 아이의 병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아이의 죽음까지도 감정 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의 훈련 때문에 포기가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6개국, 9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의학적 한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료란 결국 확률과 경험의 과학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쪽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외로 눈에 띄는 것은 병원 바닥에 그려진 여러 색깔의 선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그 질서를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죠. 유럽 병원의 혼잡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르탱 씨 가족이신가요? 젊은 여성 직원이 통역사를 통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 병원에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통역사가 있었고 가녀린 체구의 한국인 여성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을 돕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병원 직원의 말을 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은 제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 번호를 부르거나 아니면 의무적인 미소만 짓는데 이 직원은 진심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199통의 거절 메일 끝에 단 한 통의 응답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만 아이의 눈을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고 한국의 한 의사는 가능성을 단정짓지 말고 한국으로 오시죠. 제가 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기대보다는 마지막 책임감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진료실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통역사가 직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절차를 밟으러 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진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여기 있고요.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통역이 이어졌고 직원은 특별히 놀라지도 않고 다만 고개를 살짝 숙여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통역사는 다시 프랑스어로 전했습니다. 이지훈 선생님께서 곧 진료실에서 뵙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통역사는 조용히 옆에서 동행하며 가끔 병원 시설이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쩐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복도에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웃음이라니. 이상하게도 이곳은 죽음의 냄새가 덜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의료진들. 병원이라기보다 어딘가 다른 공간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가웠습니다.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진단서대로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을 찾은 것도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 뿐 기적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통역사가 문 너머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진료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보였고 방 안은 밝은 조명으로 환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의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이더니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의외로 의사는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봉주르 마담. 그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외국인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마르탱 씨와 아드리앙이군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의사는 먼저 제게가 아닌 제 아이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차트부터 확인하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고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온 과정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단은 이미 나와 있고요. 보내드린 자료로 충분할 겁니다. 이건 절차일 뿐입니다. 진료가 진행될수록 저는 통역사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의사와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진료실에서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탱 씨,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을 보고 있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떤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 직접 제 마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말과는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투에 묻어나는 진심 때문일까요?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이미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단 한마디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왜 이걸 포기했죠?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 질문의 무게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제가 수개월, 아니 수년간 쌓아온 방어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직접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서울의 병원 진료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떨리는 손으로 수개월간 모아둔 두꺼운 의료 기록을 움켜쥐고 6개국 병원을 돌며 굳어진 무표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제가 가진 건 이 아이 하나였어요. 더 이상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제 눈물을 보며 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판단하거나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단 한마디, 왜 이걸 포기했죠? 라는 말이 저를 무너뜨렸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나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무너진 저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의 한 간호사가 6개국을 돌며 아이를 위한 치료를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희망처럼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요.
모든 것은 2년 전 평범한 가을날 아드리앙의 눈 떨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저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어진 근육 떨림과 기억력 저하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파리 근교의 지역 병원에서 첫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간호사로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상치 못한,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파리의 유명한 신경과 전문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희귀퇴행성 신경질환이라는 병명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이런 질환의 예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는 합리적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도 찾아볼게요. 이렇게 저희의 의료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세 군데 대형 병원을 돌아다닌 후 저는 곧 국경을 넘었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베를린과 뮌헨, 심지어 영국의 런던까지 매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법이 없습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의 선배이자 멘토였던 앙드레 드보아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련한 소아과 의사였던 드보아 교수는 제 사정을 듣고 직접 아드리앙을 검진해 주었습니다. 줄리, 이 아이는 내가 간호사가 아니라 엄마가 되어야 할 시간에 왔어.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해야 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때로는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전문가의 자세야. 그날 밤 저는 아드리앙의 방에 앉아 그가 잠든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의 가슴, 길게 뻗은 속눈썹, 가끔 꿈을 꾸는지 움직이는 입술.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멈출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직업병일까요? 저는 이미 많은 죽음을 보아왔고 그것을 의학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이것은 응급실에서 제가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교훈이었죠. 이제 그 원칙을 제 아이에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전문가처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피에르는 아드리앙의 투병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원래 근면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던 그는 아이의 병을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드리앙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까지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줄리.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피에르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눈에는 절망이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눈 밑에 다크서클로 시작해 나중에는 얼굴 전체가 헬쑥해졌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도 저는 감정보다는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드리앙의 약 복용 시간, 물리치료 일정, 검사 날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피에르는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들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제 안의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요. 그 후 저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며칠 안 되어 다시 아드리앙의 치료 일정을 챙기고 새로운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줄리, 내가 이렇게 무리하면 어떡하니?
잠시 쉬어가는 건 어때? 하지만 저에게 쉼이란 없었습니다. 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이 양을 위해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미국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줄리, 이제 그만하렴. 피에르도 그렇게 떠났는데 내가 또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그 말에 처음으로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니요? 제 아이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 분노마저도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회복이 아닌 존엄한 마무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드리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유럽 전역의 병원들이 고개를 젓는 가운데 저는 이제 모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았고 남은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의 한 연구소에서 비슷한 질환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임상실험 참여 자격에서 아드리앙은 탈락했습니다. 질병의 진행 상태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곳의 의사도 드보아 교수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돌봄이 아닌 정리의 시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드리앙을 재우고 저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내 저는 다시 냉정을 찾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어른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 아드리앙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책들, 장난감들, 음악들 모두 의미 있게 정리했습니다. 마치 간호사가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듯이 체계적으로요. 드보아 교수는 정기적으로 저희를 방문해 상태를 체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었습니다. 줄리, 다른 곳은 더 알아보지 않니? 제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희망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정열적이던 간호사는 어디 갔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뿐이에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요. 그날 밤 드보아 교수는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쪽은 알아봤니? 일본이나 한국 같은데 그쪽에서도 연구가 꽤 진행되고 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흥국 의료가 뭘 얼마나 다르겠어요. 게다가 언어도 안 통하는데. 드보아 교수는 별다른 말 없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시아를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왠지 모르게 검색창에 한국 희귀질환 치료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단지 호기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기사와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아드리앙의 질환과 비슷한 병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그 다음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여러 병원들. 대부분 답변이 없었고 일부는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총 199통의 이메일을 보냈고 대부분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 한국의 어느 병원에 보낸 메일의 제목은 달랐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아이의 눈을 봐주세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메일함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날,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짓지 말고 한국으로 오시죠. 제가 봅니다.
이메일 하단에는 MD 이지훈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말에 특별한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정짓지 말고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드리앙의 침대 옆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야. 마지막 책임이야. 남은 돈을 모두 모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사실 돌아올 여비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모든 것을 해봤다는 결말을 써놓고 있었으니까요. 드보아 교수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신흥국 의료가 뭘 얼마나 다르겠나.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리고 언니 마르셀리는 화를 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런 나라까지 가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희망이라도 있니?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희망 없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드리앙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그 후엔 체념하는 법을 배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아드리앙은 대부분 잠을 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6개의 나라, 9개의 병원, 수많은 의사들과 치료법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이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저 절차를 밟으러 온 사람처럼 의무감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서울 근교의 작은 호텔방, 창문으로 비치는 이른 아침 햇살이 아드리앙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 옆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낸 199통의 이메일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절망의 연대기와도 같았습니다. 처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 피에르의 죽음 이후 닥쳐온 현실을 피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메일을 쓰는 동안만큼은 아드리앙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것은 강박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드리앙이 잠든 후 저는 전 세계의 의료기관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아드리앙의 상태, 증상의 진행 과정, 지금까지 시도한 치료법들, 의학적 데이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어머니로서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10번째 이메일쯤 되자 저는 더 간결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고 의학적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답변이 없었고 일부는 동정 어린 거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50번째 이메일에 이르러 저는 거의 기계적으로 메일을 복사해 붙여넣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전문성도 사라지고 어머니로서의 간절함도 지워졌습니다. 그저 냉정한 의료 데이터만 남았죠. 마치 감정이라는 색이 모두 바랜 것처럼요. 100번째 이메일을 보낼 때쯤 저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냈던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아드리앙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의무처럼 매일 밤 10개의 새로운 기관을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일본과 중국의 병원들에 메일을 보내다가 우연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법이 서구와는 달랐고 특히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병원과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70번째, 180번째, 190번째. 대부분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언어 장벽 때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이메일이 쌓여 제 메시지가 스팸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9번째 이메일.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관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이미 모든 유명한 병원에는 연락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메일 형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의학적 데이터나 전문 용어는 모두 지웠고 그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아이의 눈을 봐주세요. 본문에는 아드리앙의 사진 하나와 간단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훈련과 전문성을 모두 내려놓고 마치 기적을 구하는 사람처럼 감정에 호소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199개의 문이 닫혔으니까요. 이틀이 지났고 저는 일부러 메일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앙을 돌보고 마지막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드리앙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여전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셋째 날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형식적인 거절 메시지이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한 쇼핑몰의 광고 메일일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닥터 이지훈. 한국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탱 씨. 귀하의 메일과 아드리앙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지훈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이메일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 의사로서 환자의 눈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하의 아들과 비슷한 희귀 퇴행성 질환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치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짓지 말고 한국으로 오시죠. 제가 봅니다. 필요하신 서류나 절차가 있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지훈 드림. 저는 이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이 짧은 메시지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을 단정짓지 말고라는 표현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의사들이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과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용, 체류 비용, 치료비. 저는 이미 거의 모든 자금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드리앙의 상태는 장거리 비행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리앙의 병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지금까지 시도한 치료법들, 최근의 상태 변화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지훈 의사의 답장은 몇 시간 내에 왔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정보를 검토했고 더 필요한 검사 결과나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필요한 검체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안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드보아 교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필요한 검체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 신흥국 의료가 뭘 얼마나 다르겠나.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검체는 특수 운송 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지훈 의사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검체를 분석했고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가득한 긴 설명이 이어졌고 저는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그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드리앙의 질환은 유럽에서 진단받은 것과 유사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세포의 퇴화 패턴이 전형적인 케이스와 달랐고 이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지훈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마르탱 씨, 저는 귀하의 아들을 직접 진료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은 모든 돈을 털어 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에 남아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드리앙의 방에 들어가 그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냘픈 숨소리, 때때로 떨리는 손가락, 창백한 피부. 그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따뜻했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야. 마지막 책임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책임. 비록 결과가 같더라도 적어도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모든 돈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사실 돌아올 여비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이상 후퇴할 길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니 마르셀린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반응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런 나라까지 가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희망이라도 있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책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봐야 해. 마르셀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줄리, 넌 항상 그랬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그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통제하려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드리앙의 병을, 그의 삶과 죽음까지도 제가 결정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은 제 마지막 통제 시도인지도 모릅니다. 이 번호로 내게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소식 전할게. 그것이 마르셀린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드보아 교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의외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 그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희망을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의료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아드리앙이 장거리 비행을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지훈 의사와는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방법, 숙소 정보, 필요한 서류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드리앙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가볼 거야. 거기서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고. 아드리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모험을 시작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직항 비행기는 거의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드리앙은 대부분의 시간을 잡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어쩐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 중에 객실 승무원이 다가와 아드리앙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관심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비행 내내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담요를 가져다 주고 작은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앙을 위해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자 이름을 쓴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지훈 의사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제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았고 항상 먼저 아드리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배려심 있는 행동이 낯선 나라에서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이지훈 의사에게 도착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 다음 날 아침 9시에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함께 아드리앙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혼자였으니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드리앙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99통의 침묵 끝에 찾아온 한 통의 응답. 그것이 저희를 이 낯선 나라로 이끌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의사의 그 한마디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걸 포기했죠? 단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라는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혼합된 간단한 대화로 주요 건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그는 프랑스어 단어를 간간히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이미 다음 날 병원에서 있을 진료에 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리셉션 직원이 아드리앙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거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피곤해 보여서요.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세상의 모든 행동에 대가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는 미소 한 번에도 비용이 따르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 그냥 친절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드리앙이 작은 초콜릿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에 제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드리앙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탓인지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필요한 약을 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이지훈 의사가 병원 셔틀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호텔 앞에 하얀색 밴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이름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르탱 씨, 안녕하세요. 병원까지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이지훈 선생님께서 프랑스어 통역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지훈 의사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메일로 영어로 소통했기에 병원에서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프랑스어 통역사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 씨는 오늘의 일정과 진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유창했고 의학 용어에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은 아드리앙의 케이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검체 분석 결과가 꽤 흥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아침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걷고 있었지만 소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모두가 질서 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용한가요?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편이에요. 특히 아침에는 더 그렇죠. 차가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연 씨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희에게 외국인 환자 등록 카드를 건넸습니다. 모든 서류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지훈 선생님이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입력해 두셨어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아드리앙의 병력과 이전 치료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군데만 수정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분들은 이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아드리앙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드리앙. 오늘 기분이 어때? 지연 씨가 프랑스어로 통역했고 아드리앙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에도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병원에서의 친절은 보통 나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전조였으니까요. 진료실로 안내되기 전 간호사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을 체크하면서 그녀는 아드리앙과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아드리앙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이지훈 의사는 이미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르탱 씨와 아드리앙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훈입니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프랑스어로 인사했고 이어서 지연 씨가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이지훈 의사는 먼저 아드리앙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 5에서 일어날 일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느꼈던 조용한 충격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일상적인 순간들에서도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탑승할 때도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혼잡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드리앙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또 다른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드리앙이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닦으려 했지만 직원은 빠르게 다가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드리앙에게 새 물을 가져다 주며 농담을 건넸고 그것을 지연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아드리앙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배려심이 깊은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 그것이 제가 이 나라에서 느낀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특별한 보상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것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의 눈을 보며 대화했고 설명을 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닐 때도 매번 새로운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때로는 직접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병원 식당에서 특별히 아드리앙을 위한 메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고려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음식이 병원 음식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비빔밥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여러 채소와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가가 높아요. 지연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리앙은 오랜만에 식욕을 보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가 천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에도 병원에서 그 노부부를 몇 번 더 마주쳤는데 그들은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아드리앙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차 이 낯선 나라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정의 시선이나 과장된 친절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조용한 배려. 그것이 제가 느낀 한국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지훈 의사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학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의사였고 특히 희귀신경계 질환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진료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항상 차트보다 환자를 먼저 보았고 질문보다 관찰을 중요시했습니다. 의학은 숫자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환자의 눈, 표정, 몸짓,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진료 과정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드리앙을 진찰할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때로는 그저 함께 앉아 아드리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유럽의 병원에서는 효율성이 중시되었고 의사들은 보통 차트와 검사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환자를 보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이지훈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드리앙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친 후 이지훈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르탱 씨, 혹시 아드리앙이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리앙은 병이 진행되기 전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저는 그의 모든 그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져와 주시겠어요? 아드리앙의 인지 기능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 요청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의사도 아드리앙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MRI 결과, 혈액 검사, 신경학적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의사는 아드리앙의 그림을 통해 그의 내면을 보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드리앙의 스케치북을 가져갔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과 후의 그림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훈 의사는 한 장 한 장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여기 보세요. 그는 초기 그림과 최근 그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이 흔들리고 색감이 단조로워졌으며 세부 묘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의사가 가리킨 것은 그런 퇴화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아드리앙은 여전히 구도를 잡는 능력이 있어요. 색이 흐려졌지만 배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치료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드리앙의 상태에서 잃어가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이지훈 의사는 남아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완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아드리앙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거나. 하지만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그 사이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아드리앙을 재우고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움직였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조용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료실에서 이지훈 의사의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지훈 의사와의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료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모든 의료 기록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6개국, 9개 병원에서 모은 진단서, 검사 결과, 약물 처방 전, 실패의 기록이자 체념의 증거였습니다. 통역사 지연 씨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이지훈 의사는 아드리앙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다정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진찰용 손전등으로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고 작은 장난감을 보여주며 아드리앙의 인지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드리앙은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졌네요. 이지훈 의사의 말을 지연 씨가 통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드리앙의 증상, 퇴행 정도, 신경계 손상에 대해서만 언급했었는데 이지훈 의사는 아이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지훈 의사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각 문서를 읽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진료실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제 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 아드리앙의 상태를 설명했고 항상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동요를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이곳에 오면서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이지훈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고 지연 씨가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마르탱 씨, 아드리앙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 병원들의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희귀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
신경계 손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어본 설명들을 또 듣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의사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퇴행의 패턴이 표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드리앙의 뇌활동 기록을 보면 특정 영역은 여전히 활발히 기능하고 있어요. 지금은 퇴행이 시작되었지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다는 표현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완치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아드리앙에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은 위험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고 더 이상 무너질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수치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이미 제가 말하려는 순간 이지훈 의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료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단 한마디가 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왜 이걸 포기했죠? 지연 씨의 통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쌓아온 방어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질문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리앙의 상태나 치료 가능성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저,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아이의 삶을 관리하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진료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개월간 모아둔 두꺼운 의료 기록을 움켜쥐었습니다. 6개국 병원을 돌며 굳어진 무표정이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제가 가진 건 이 아이 하나였어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피에르의 죽음 이후 저는 아드리앙의 병을 또 다른 관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차단하고 현실적인 결정만 내렸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이미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했던 것처럼요. 이지훈 의사는 조용히 다가와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는 판단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주었습니다. 지연 씨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지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다들 끝이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묻네요. 왜 포기했냐고. 한참을 울고 난 후 이지훈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리앙은 아직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 빛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아드리앙의 병, 치료,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감정이 모든 통제를 벗어났고 그것이 오히려 제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무너진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 왜 이걸 포기했죠? 라는 질문이 저를 다시 인간으로, 어머니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의사와의 만남 이후 아드리앙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어떤 치료와도 달랐습니다. 의약뿐만이 아니라 아드리앙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새로운 약물 조합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대보다는 의무감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드리앙이 미술치료 시간에 붓을 스스로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분명히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아드리앙이 세상과 다시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지훈 의사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아드리앙이 조금이라도 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이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아드리앙의 반응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또렷해졌고 작은 움직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치료 한 달째 저는 언니 마르셀린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행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아드리앙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마르셀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줄리, 괜찮니? 돈은 충분해. 언제 돌아올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괜찮아, 마르셀린. 아드리앙을 봐. 저는 카메라를 아드리앙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고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린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녕, 아드리앙. 이모야, 날 기억하니? 놀랍게도 아드리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마르셀린,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줄리, 미안해. 넌 옳았어. 그 통화 이후 마르셀린은 매주 영상 통화를 요청했고 때로는 아드리앙에게 프랑스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드보아 교수에게도 아드리앙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상을 본 후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아이, 나도 다시 보고 싶군. 치료는 계속되었고 아드리앙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퇴행이 현저히 느려졌고 일부 기능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지훈 의사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정원에서 이지훈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마르탱 씨, 아드리앙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줬으니 나도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 결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앙과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어른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 이 도시에서 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드리앙의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한국을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인간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배려의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고 스스로도 살아났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살렸고 그녀를 다시 엄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